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이돌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K 미션 캠프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돌을 좋아했었던 학생이자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동방신기, 비스트, 인피니트, 엑소 이렇게 시간을 거쳐오면서 저는 2004년부터 해서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덕질,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해왔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하루의 삶을 이 동기부여를 받고 어, 여느 10대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팬질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덕질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으로 모이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X라는 플랫폼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격은 비슷합니다. 여기로 모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화질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다른 공식적인 소속사에서 올라오는 사진들과는 퀄리티가 다르게 완전히 이제 비공식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식 활동 같은 곳에 무대 사진들 아니면 이동하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날르는 소위 말하는 찍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포 카메라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찍어가지고 매 스케줄마다 따라다니면서 보정까지 해주면서 너무 좋은 이 사진들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내가 모아가지고 배경화면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대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트위터로 내가 가야겠죠. 그리고 팬질, 덕질, 모든 취미 생활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굉장히 재밌죠. 트위터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해시태그 트친소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면 이게 뭐냐면 트위터 친구 소개라는 건데요. 요 앞에다가 뭐 팬덤 이름 같은 걸 붙이는 겁니다. 뭐 동방신기면 카시오페라라는 팬덤 이름이 있었고 지금 NCT 같은 경우에 시즈니라는 팬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해시태그를 걸어 놓으면은 그걸 클릭하는 순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을 싹 올려놔요. 어디 사는 누구고 몇 살이고 나는 누구 제일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친목을 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뭐 소통해요 이러면서 DM도 보내고 뭐 이제 왔다 갔다 끼끼끼끼 이렇게 웃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덕질을 하면 내가 몰랐던 것들도 막 이 사람들이 막 공유해주고 내가 공유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는 공동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트위터라는 곳이 그런 곳으로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금손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손들이라고 하면은 팬아트를 그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멤버들 간의 그런 상황들, 이 뭐 아육대라는 이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 빈 시간 동안은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썰을 풀어주는 글쟁이들, 그런 사람들의 이 작품들을 트위터 안에서 모아서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특히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들에게는 탈덕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는데 탈덕이라고 하면 그 덕질을 멈추는 거죠. 그 탈덕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비활동기예요. 아이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 무대에 오르지 않고 뭐 프로그램 없고 이게 투어를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앨범을 준비하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그때를 이런 근손들의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버틸 수가 있게 되고 다음 활동까지 나의 그 사랑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느끼게 됐냐면요. 트위터라는 거는 플랫폼의 하나이죠. 그냥 플랫폼의 하나인데 이 트위터의 전반에 흐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들, 각자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들이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정치 시사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그냥 웃긴 짤 좀 주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아이돌에 대해서 알려고
그것들을 향유하려고 들어간 건데, 이 아이돌이라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계정 같은 것들을 팔로우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찍덕의 계정을 팔로우한다던가, 아니면 금손들의 그 계정을 팔로우한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가지고 있는 팬들의 계정을 팔로우한다던가 하면은 이게 리트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팔로우를 건 사람이 리트윗을 한 게시물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타임라인에 쭉 뜹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요, 대체로 페미니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화한 거잖아요. 사람을 상품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페미니즘은 상품화, 성상품화, 특히 여자의 성상품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돌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적인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것들을 향유합니다. 그 문화를 향유해요. 그러면 내 타임라인에 하나, 둘씩 이런 글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한창 트위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아이돌 사진도 줍고 뭐 덕질도 하고 있었는데, 리트윗으로 딱 내 타임라인 안에 들어온 글 하나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두고 있었던 이제 아줌마였죠. 소위 말해서 아줌마인데 트위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아들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정관 수술을 시킬 예정이다라는 것을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썼고, 그게 몇만 RT를 타가지고 제 타임라인까지 들어온 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런 페미니즘적인 문화,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게 있죠. 뭐 여자 아이돌들의 가사들 같은 걸 보면은, 이 뭐 남자들은 가해자고 여자들은 피해자니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의 구현을 하자, 이런 내용들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막 반응하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면은 어떤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서로의 대치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되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이 표면상으로는 여성들의 떨어져 있는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해야 하고 자존감이 높고, 그들끼리의 하하호호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우울증이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트위터에는 공식 계정, 그러니까 계정의 상태를 정할 수 있는 이 설정 같은 게 있어요. 뭐 인스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픈 계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비공개 계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허락을 해 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의 계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비공개 계정이라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트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개 계정들도 굉장히 많지만 비공개 계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비공개 계정을 소위 말해서 뒷계라고 해요. 뒤에서 판 계정이다라고 해서 뒷계라고 하는데, 이 뒷계를 제가 좀 친해진 팬들 그 트위터하는 사람들 그 팬들도 서로 쪼끔 더 친해지면요, 많이 친해지면 이제는 자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뒷계를 이제 서로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들이 막 이제 내 타임라인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도 그런 것들을 막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체로 뒷계에서 하는 말들은 대체로 뭐냐면, "나 공황장애 있다. 나 우울증이 있다. 나 자해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무 부당하게 느껴져 가지고 겁에 빡이 쳤다. 너무 화가 났다. 이게 주체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뭐 남자 욕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자기 혐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는 뭐 세트죠. 네. 왜냐면 남자가 싫으니까 여자들끼리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즈비언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돌 문화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 팬픽 문화. 네. 그런 것들이 이 그냥 나는 덕질을 하려고 들어왔을 뿐인데, 이런 페미니즘적인 것들이 싹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대한민국의 K 페미니즘, 소위 말하는 K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지금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 지금 이렇게 아이돌 문화를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페미니즘이 지금 같이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라는 그 짧은 역사를 좀 볼게요.
이 2000년대 초반 시기에는 사실상 거의 약간 고착화 시기였어요. 이 이상의 무언가를 해내질 못했습니다. 부모송 나란히 쓰기, 그 뭐 윤, 김지영 이렇게 이름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라는 게 뭐냐면 집의 주인이 남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빠만 호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도 엄마도 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 요렇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시기를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실상 건국이 됨과 동시에 여성 참정권이 평등하게 확보가 되었었던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구권에서는요 페미니즘 운동이 참정권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성 참정권 달라. 남자와 똑같이 참정권을 달라라는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였는데 대한민국은 애초에 건국 때부터 참정권이 보장이 되던 나라였다 보니까 시작부터가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치명적인 어떠한 타격을 준다라기보다는 조금 배부른 사람들이 "이것까지 해 줘."라는 식으로 갔다는 거죠. 시작이 애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착 상태를 맞았었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2015 년도 한 10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그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그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각자의 손 안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서 다양한 막 갈등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됩니다. 별의별 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이 점점 무르익게 되는 거죠. 시간 재벌들이라고 하죠. 네. 시간이 너무 많다 못해 가지고 넘치는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것들을 심판하고 다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메갈리아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이 메갈리아는 언제 힘을 발휘하게 됐느냐. 이것도 그냥 어느 뭐 DC나 일베나 뭐 엿이나 메갈리아 이런 것 엿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자기들끼리 하하호 뭐 다른 거 까고 이슈 까고 막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2016년 5 월에 벌어진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이때 기점으로 이때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때 그 강남역 그 11번 출구 네 거기 앞에 온갖 조문, 화환, 행렬들이 다 막 이제 실물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막 시위가 일어나고 이게 사실상 이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세력을 키워오던 그 페미니즘적인 활동을 하던 그 MZ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된 건데 이때부터 "모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라는 문구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학계와 정치계의 지지까지 얻었죠. 왜냐면 전 국민에게서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었기 때문에 학계와 정치계는 그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페미니즘은 성공적으로 전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고 그때의 남성들이 사실상 대응을 못 했어요. 네. 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쪼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식의 빈틈을 보일 때에 페미니즘은 확산이 됐고 학교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됐죠. 이 사진은 그 이화여자대학교 시위의 한 장면인데요. 이 사진의 어딘가에 저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이때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이었고 한창 이제 파워 페미로 활동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래라이프 대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미래라이프 대학이 그러니까 미용 뭐 네일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명성에 먹칠을 한다. 이런 거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걸로 시위를 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파고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유라 학생 있죠. 최순실의 딸인 승마를 했었던 그 학생의 어떤 뭐 입학 비리라면서 사실상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금메달 따 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걸로 정당하게 입학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엮여 들어가면서 탄핵까지 이제 이어지는 정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요렇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첫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라고 하면은요, 그 시초가 뭔가요? 스크랜튼 여사라고 하시는 미국의 선교사 분께서 너무나 억압받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조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었던 학교가 이화학당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점점 더 이 기독교적인 전도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불어나게 되면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건데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린 지 오래죠. 그러면서 그 김환란이라고 하는 그 초대 총장님의 막 동상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시위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이때 당시에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정신을 모두 잊어버린 이 이제 배돼지가 불른 그리고 완전히 죄로 가득 차 버린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 죄라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우리 여학생들이 네,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위 말해서 남성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남성 대통령을 선출을 시켰죠. 네. 그렇게 학교는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남성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니까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여성 시민단체들이 힘을 굉장히 얻게 되면서 중고등학교에 성평등 교육이라는 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남성은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갈등론적인 교육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평등 어학사전이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여성 차별적으로 아니면은 장애인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단어들을 새롭게 우리가 평등한 언어로 교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금 들여 가지고 그 사전을 편찬해 냈으니 그 업적이 바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꾼다든지 분모 분자를 아랫수 윗수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아를 그리고 자궁을 그리고 폐경 같은 것을 완경 그냥 뭐 어떤 호궁 세포 이런 것들로 다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어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사실상 페미니즘은 전성시대를 맞았어요. 이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수필 같은 책인데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이 대박이 나니까 이게 신드롬을 일으키니까 영화까지도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극장가에 걸려 있을 때도 굉장히 대박을 쳤지만 이게 또 극장에서 내려가고 나면은 그 명절 앞두고서마다 매번 공중파에서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82년생의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자 드려야 돼.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자아분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82년생 김지영의 골자 내용인데 정말 웃긴 거는 이걸 보고 너무나 공감이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천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 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진짜 페미니즘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라는 것을 하지 못한 채로 어떤 그 피해자적인 마인드, 실제로 피해자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유교의 피해자였던 시기가 있죠. 그런데 그 유교라는 것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기독교까지 같이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게 됐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미투 운동 기억나시죠? 뭐 정치권 미투, 문화계 미투, 스쿨 미투 하면서 그리고 해화역 시위는 몰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의 형성이 된 건데 이게 뭐냐면 홍익대학교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을 하는데 그때에 누드 크로키라고 하면은 벌거벗은 모델을 크로키하는 수업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서 있었던 모델이 남자였어요. 그리고 남자였는데 그때 크로키 수업을 듣고 있었던 여학생 중 한 명이 그 사람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굉장히 조롱조로 이게 얘기를 했겠죠. 뭐 "이런 몸으로 모델을 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거기가 작네." 뭐 "얼굴이 어떻게 빠았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희화화가 많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굉장한 비난과 그 모델에 대한 굉장히 성적인 발언들이 서슴없이 가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학생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매우 명확하게 특정이 됐잖아요. 그 시기, 그 시간에 홍익대학교에서 누드크로키를 듣고 있었던 학생 중 한 명이 가해자인 거잖아요. 그렇게 특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빨리 잡은 건데 이 해화역 시위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가해자니까 빨리 잡았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미 그 전부터 뭐 남성이 여성의 이제 몸을 촬영하고 불법 촬영하고 그리고 관계를 가진 어떠한 그 영상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해외에 많이 있고 IP가 해외에 많이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그 IP를 숨긴 채로 그냥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케이스와 이거가 남자가 가해자였을 땐 안 잡더니 여자가 가해자니까 빨리 잡냐라는 그러한 논리로 비약될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약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의한 사람들이 이 해화역 시위가 한 5차까지 진행이 돼요. 정말 해화역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 건데 그게 5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정치권들도 이 사람들 달래려고 온갖 회유를 다 했었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게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대중적인 문화가 돼서 10 대부터 40 대의 모든 여성들은요. 약하든 강하든 페미니스트가 된 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페미니즘이 이때만 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만 공유하는 어떠한 사상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요. 별다른 효과가 없어야 돼요, 사실. 그쵸? 그냥 그들끼리만 향유하다가 사장되는 극단적인 얘기들로만 끝나면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성시대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여초 커뮤니티 그리고 DCFM 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온라인상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구축해서 남자 까고 여자 까고 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요즘은 어떤 뭐 범죄에 대한 기사라든지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특정 성별 뭐 남성이 뭘 했다 뭐 여성이 뭘 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댓글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나요. 뭐 여자라서 역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 남자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이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예전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해서 왜냐면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두 부족한 존재들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정신 자체가.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투표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50-60 대 70 대까지는요. 이때까지는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긋지긋한 지역 갈등이죠. 네. 전라도, 경상도, 뭐 TK, PK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 20 대와 30대 40 이 20대 30 대들은요. 이 지역 갈등은 뭐 어느 정도는 뭐 해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세대 간 갈등은 여전하죠. 뭐 20 대들은 70대 이해 못하고 막 30 대들 40 대들은 60대 이해 못하고 그러는 세대 갈등도 해결이 안 됐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 같은 세대 안에서 여자 남자끼리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끼리.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상상을 해 봅시다. 한 여자가 아니면 한 남자가 소개팅을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고 평생 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쵸? 근데 이 지표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내가 결혼하려고 맘먹었다가는 잘못하면 어 뭔가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남자나 여자와 함께 평생 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겉표면으로 볼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걸 한번 겪어 봐야 같이 겪어 봐야 본색이 드러나는 법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이걸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파탄밖에는 없다. 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마.'라고 하면서 출산율이 나락을 가는 겁니다. 네. 비혼주의와 저출산이 너무나 당연하게 돼 버린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니까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고 내 남편이 그게 아닐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어 데이트할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다 꿰다가 정작 결혼해 가지고 잡은 고기가 되면은 '나를 갖다 버릴 것이다.'라는 불신.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여자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야 그 여자들이 결혼할 시기쯤 되니까 자기가 그 페미니스트였던 그것을 싹 숨기고 뭔가 고분고분한 척 내가 굉장히 조강지처인 척 숨기고 있다가 이 진짜 결혼하고 나서 남성의 재산권 그런 그 경제권을 여자가 쥐면서 이제 온갖 가스라이팅을 할 것이다라는 불신. 예 서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굉장히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2023 년에 그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하는 게 0.7도 아니고요. 지금 0.69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 비혼주의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요. 사실 이 페미니즘을 건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건든다라는 건 여성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자적인 마인드 저는 여자니까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남자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요. 조금 그 자성하는 목소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니까요. 그리고 페미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여자들이 이 페미니즘적인 생각 못 갖다 버리면은요. 이거를 예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먼저 누군가 한쪽이 손을 내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좀 순진하게 '아 좀 우리 엄마 좀 불쌍하고 우리 할머니 좀 불쌍하고 아 우리 결혼하는 우리 언니 좀 불쌍하고.' 막 이래 가지고 순진하게 페미니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내가 실제로 어떤 피해자였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남자에게 대인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페미니즘 행렬에 몸을 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순진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골수 페미니스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글로벌 성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이 여성 인권을 위한 운동이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게 되는데 '이것밖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면 누가 우리 얘기 들어주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실어줘야 된다.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 하면서 가담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무브먼트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 성혁명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요. K 페미니즘은 지금 20 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그전에 서양 문명에서부터 굉장히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했었던 무브먼트가 그냥 그 시기쯤에 우리 대한민국에 퍼지게 된 거예요. 왜 퍼졌냐? 기독교적 문화가 점점 바다 밟히고 있었으니까요. 기독교적 문화가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요 채워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를 공격합니다. 그 유교적 가부장제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완전히 가정의 세상의 중심이 돼 가지고 여자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남자는 바깥 일만 잘하면 되지. 대충 그냥 집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무관심하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고 그러면 알아서 여자와 자식들이 존경을 해 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불만이었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요. 그렇잖아요. 82 년생 김지영도 제사 드리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 드리는 씬이 많이 나옵니다. 명절 때 어디를 먼저 가네, 뭐 시댁을 먼저 가네, 뭐 친정을 먼저 가네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들은 저 소파에 앉아 가지고 그냥 TV 보는데 여자들은 저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전 부치고 떡국 끓이고 뭐 하고 요리하고 쎄 빠지게 일하고. 이게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때 기독교적인 가부장제가요. 같이 공격을 받으면 안 됐어요 사실. 왜냐면 명확히 다른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가부장제는 명확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기독교와 유독교가 묘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가부장제를 공격하는 세력한테 그런가? 우리가 좀 잘못했나?" 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는 완전히 뺏긴 거예요.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이 책을 쓰신 이 가브리엘 쿠비 이분은요, 카톨릭 신자이십니다. 근데 카톨릭 신자이신데 이분이 쓴 이 책이 굉장히 이제 탁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혐오하고 전혀 사랑과 어떤 덕이 없는 갈등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물려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쓰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로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인지를 그러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기독교 가치를 지킬 것인지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글로벌 성경여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유명한 사람들을 좀 볼게요. 이 마거릿 생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생주의자입니다. 우생이 우월한 생명만을 살려놔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질은 높이고 숫자는 줄여야 한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요,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이 멜더스주의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좀 오래전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도 없고 지금 초상화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산술급수적으로 식량은 늘어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하급수적이라는 그 단어를 탁 하고 머리에 박아 넣은 사람이에요. 인구가 식량 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의 지구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멜더스주의적인 생각이 우생주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구의 숫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줄일 때요, 뭘 줄여야겠어요? 어떻게 줄여야겠어요? 좀 열등한 유전자 같은 것들은 좀 줄여야겠죠. 그러면서 고등한 유전자들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임이라든지 어 이런 인공수정 같은 것들 그리고 낙태 요런 부분들이 이 멜더스주의와 우생주의적인 생각이 함께 합쳐지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유리 있죠. 네, 사유리. 그 비혼 출산을 했었던 그 사유리.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애는 낳으려고 하네.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자를 기증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자 쇼핑을 한 겁니다. 동양인, 아시아인의 정자 기증자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을 받았는데 그 기증이 아니라요. 담배 안 피고요. 뭐 공부 잘하는 건 자기 필요 없었대요. 뭐 EQ가 높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 높고 좀 창의력이 높고 요런 사람의 정자를 받아 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좀 고등한 사람 그러니까 좀 외모가 잘생겼다라든지 지능이 높다라든지 사회성이 높다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만 지금 우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면 뭐냐면 이젠 가난한 사람은 애 낳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인간이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은 그 자식들 불행할 거 아니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애 낳으면 안 된다. 그 장애가 유전되면 어떡하냐. 그럼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니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애 낳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의 죄악은요. 그렇게까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등장을 하죠.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여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깐 여자는 결혼과 모성이라고 하는 이 족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부녀들이여, 미래가 창창한 처녀들 앞에 절대 나서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노예를 또 생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도 결혼하고 애 낳아봐 행복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과 모성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들을 왜 처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인 이 주디스 버틀러 이 사람은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해체주의의 이제 대표격인데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것이죠. 섹스 그 XYXX 염색체는요 역할이 없대요. 역할이 없고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이성애를 철폐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제 70가지의 성 아니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성으로 해체되는 것을 이제는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성혁명의 이 방향이요. 이렇게 가거든요. 최종 목적지가 사실상 여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 동성애자라는 이 말조차도 좀 이제 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 사회적인 성으로 생물학적인 성을 대체한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다 퍼지게 되면은 이제는 페미니스트들도 사실상 설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페미니스트들은요. 그 강성 페미니스트들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어야만 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터프라고. 그 사람들이 부딪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이슈를 만들었었던 일이 그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터프 페미니스트들이랑 부딪혔어요. 생물학적인 여성만 여대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글로벌 혁명의 결국 이 최종 방향은 여기라고요. 젠더를 다, 아니, 섹스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성별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터프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설 데가 없습니다. 네. 여자들은 설 데가 없어요,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피해자이고 여자들을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해체해야 되니까요. 모든 게 없어져야 되니까. 구분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생물학적인 게 왜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이러한 생각들은 이제 공산주의자적인 이제 공산주의자의 이제 시초, 이 칼 마르크스의 아이디어들과 또 맞닿죠. 왜냐면 이 모든 게 지금 다 어떤 갈등적인 상황을 다 이 상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멜더스는 지구와 그러니까 환경과 인간을 갈등의 관계로 만들어 놨고 페미니스트들은 여자와 남자를 갈등의 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는 이 이성애와 동성애를 갈등 관계로 만들어 놨죠. 이 모든 갈등 관계적인 이야기들이 이 공산주의자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가족과 종교를 파괴하고 나라를 계급 없는 유토피아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게 계급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계급,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선생과 교사, 선생과 제자, 뭐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위계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위계 질서가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걸 타파해야 한다.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적은요, 당연히 기독교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대를 거쳐 이어가는 기본적인 도덕성, 도덕성의 토대를요,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이 도덕성이 지켜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가정이 파탄나고 있죠. 네. 결혼 안 하고요. 결혼을 해도 애 안 낳고요. 결혼을 해도 남자 여자 서로 다른 지갑 서로 각자 지갑 차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의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네. 내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너의 삶이 더 중요해. 나의 삶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요.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나죠. 그래요. 뭐, 지금 이제 글로벌 성혁명까지 봤는데, 이 내용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어떠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한 움직임, 무브먼트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요, 그래도 이 사회에는요, 어떠한 좀 부당함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진짜로 있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여자는 진짜 피해자 아닌가요?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들이죠. 이 신체적으로 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밤길 혼자 다니는 것도 무섭고 택시 혼자 타는 것도 무섭죠. 그래서 택시를 타는 순간 이제 여자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막 헤어진 그 친구들한테 나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집 도착했어 하고 전화까지 하는 게 일상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런 사회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들이 조심해야죠. 가해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임신 출산하면 여자만 손해잖아요. 여자 몸 다 망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독방 육아하잖아요. 왜 남자들은 멀쩡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밖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안 망가지니까 육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뭐 육아를 돕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남자들은 육아를 돕는다고 얘기해요. 반반 육아해야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우리 애 많이 낳자라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자가 낳지 말자고 하면 낳지 말고 애 하나만 낳고 끝내자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된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기독교가 공격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독교의 기반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남자 중심적인 거 아닌가요? 남자 중심적인 성경이라면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하나님도 아버지, 예수님도 남자, 제자들도 남자,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도 남자. 뭐 기껏 나와 보는 여자야 봐야 뭐 누군가의 며느리, 뭐 아내, 뭐 여왕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여성한테 순종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너무 구시대적이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자체가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 공격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거를 K미션 캠프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다 믿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믿는 뭐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 가라고 해서 앉아 있고 그냥 좀 졸다가 애들이랑 좀 떠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예수님 그냥 어디든 계시니까 그냥 뭐 내가 언제든 찾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쉬운 별거 아닌 내 인생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그런 무능한 그런 분인가?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그냥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너무 편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른 채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전신인 조선이 얼마나 끔찍한 나라였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가 교회 너무 편하게 다니니까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갈급함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이 원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 채워져 있어서 내 심령이 부요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무나 부요해서. 근데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조선이 어떤 국가였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조선을 드라마로 배우고 영화로 배우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깨끗하고 예쁘고 아리따고 막 그런 뭐 그런 서민 같은 그런 그런 여자가 웬 갑자기 무슨 뭐 시험 하나 쳐가지고 남장을 해가지고 뭐 궁에 들어가서 뭐 세자랑 정분이 나가지고 뭐 성균관 어디서 어쩌고 스캔들이 나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조선은요. 조선은요 정말 철저하게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사상도 더럽고요. 환경도 더러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요. 이게 주막이에요. 주막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주막은요, 그 한국 민속촌 그 용인에 있는 거기에서 예쁘게 찍으니까는 깔끔해 보이죠. 진짜 주막은요, 이 조선시대 때 주막은요, 그냥 맨바닥에다가 저 집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저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때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조선인들은 365일 취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는 또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게 일을 잘 안 하고. 그렇게 일을 해봤자 다 쥐주들한테 다 뺏기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이 위생 같은 것들도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자료에서는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개들한테 맡겨놨다. 왜냐면 개가 배고프면 그 분변을 먹어 치우고 뭐 배부르면 안 먹어 치우니까 개들이 사실상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정부는 위생 문제에 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평균 수명이요. 제가 지금 32살인데요. 여기는 여성 지금 없죠? 네, 여자 없습니다. 양반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32.58세였고요. 양반 남성이요. 그게 아니라 노비는요. 평균 수명 알 수도 없습니다. 남자 노비도 알 수가 없는데 뭐 여자는요. 뭐 하루를 더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웃긴 거는 어떤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요.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은 나라는 조선이 유일했다고 해요. 대체로 노비는 옆에 있는 적국을 이제 이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지, 이렇게 조선 안에서 자기 한민족들끼리 소위 말하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피가 섞였을 거 아니에요. 멀리 타고 가다 보면은. 근데 그 한민족들끼리 서로 양반인데 내가 양반이니까 너의 노비 삼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민족끼리 자국 민족끼리 노예를 삼았던 국가가 없대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이런 나라였다고요. 이런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이 막 열리기 전에,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때일 수 있겠다. 근데 박해가 너무 심했을 때, 그때는 가톨릭에서 이제 먼저 왔었습니다. 선교를. 근데 그때 목사님, 아니, 그때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죠. 진짜 바다가 핏물이 되도록, 그 잘린 목이 산을 이루도록 순교했다 해서 절두산 성지가 있잖아요. 절두산. 말 자체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조선에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서울의 야경이죠. 뭐 이걸 보면서 또 누군가는 갈등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개발이 안 된 이곳들을 보십시오. 저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조선 때에 비하면요, 우리는요,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최빈층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때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계층이 있나요? 계급이 있나요? 날 때부터 빈자는 평생 빈자여야 하나요? 부를 평생 축적할 수 없지 그렇게 지주한테 맨날 뺏겼나요? 뺏기나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뭐 신혼 부부가 나중에 자수성가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뭐 투자해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여 위에 있는 데를 지금 생각 못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런 기도들 하잖아요. 아, 그냥 감사 기도하세요라고 하면은,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이 남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엔 예수가 있고 여기엔 예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죠.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내 삶의 주인이시여야 합니다. 온전히 내 어떠한 삶의 어떠한 작은 영역도 그분의 것이 아닌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 이루신 일들을 알고 계신다면요. 우리는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져가시고 바꿔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린 철저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나왔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요. 아까 있었던 그 세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린 거고,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입니다.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라고 했죠?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좀 힘이 강하니까 대체로 상해를 입어요. 대체로 이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신체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자들도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공격성이라고 알고 있나요? 수동 공격성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이 와이프가 너무 집에서 혼자서 이제 애 보다가 지쳤어. 지쳐가지고 막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근데 이제 집에 남편만 들어오면은 어디 한번 내가 바가지 한번 긁어보겠다라는 그 심산으로 얼굴에 가득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하필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결혼 기념일이야. 그런데 남자들은요, 대체로 그런 기념일들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네. 그게 남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좀. 예. 좀 그런데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띠리릭 하고서 퇴근을 했는데 와이프가 얼굴에 그림자가 딱 드리워져 있는 걸 딱 보자마자 남자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면서 "자기야 오늘 애는 잘 있었어?" 라고 물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여자는 "어 괜찮아." 라고 해요. 이게 수동 공격성이에요. 이게 수동 공격성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실제로 아이 첫째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일단 제 표정부터 살피는 거예요. 제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은 주눅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 이게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요. 집에서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고 이 가정을 잘 자기가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막. 그래서 뭐 외도를 한다거나 뭐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 또한 남자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들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가 의인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임신 출산은요 선물이죠. 네. 몸이 망가진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뭐 골반도 벌어지고 뭐 손목이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아이 낳기 전에 저의 몸 상태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도 안 나요. 뭐 사진 보면 좀 기억이 날라나? 근데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훨씬 강인하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요, 비로소 엄마가 됐을 때요. 엄마의 역할을 해냈을 때 진짜 그 진가가 발휘가 돼요. 엄마의 역할을 잘 해냈을 때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잘 해냈을 때요. 왜냐면 애를 낳아 기른다는 것 자체가 어 정말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아무리 오래 그러니까 아이 없이 신혼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들도요. 아이를 낳아 보기 전까지는요. 본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는 거를 뼛속까지 진짜 저 발끝부터 저 머리끝까지 다 죄밖에 없다라는 거를 순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거든요. 근데 아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존재고, 말도 안 통하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이 드는데,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얘를 어떻게 키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망하는데, 역설적으로 나 혼자 못합니다. 주님, 저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라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그 육아를 맡겨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 출산을 해야지만, 그리고 육아를 해봐야지만 진짜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순복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오해,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게요, 어, 남자를 위주로 쓰여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배제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지금 문화에서는, 지금 페미니즘적 문화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만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여자를 배제한 게 아닐 수 있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가 안 나와 있다는 이유로 엄마 이거 왜 이래? 라고 질문하는 딸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여자 어딨어? 엄마 여긴 왜 여자가 없어? 성경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요. 그 족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족보에 쓰여 있다는 건요. 원래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 모든 권리와 그리고 모든 의무를 집니다. 굉장히 무거운 의무예요. 그 의무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나를 내가 사랑하기도 힘든데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실상 다른 사람이잖아요. 타인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지만 타인이잖아요. 타인을 어떻게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어떻게 가볍겠어요. 그거를 하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크게 주어진 건 맞아요, 남자들에게. 그만큼 의무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권리를 가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는 일체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 의무를 지신 게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러한 의무를 질 만큼 권리를 나에게 줄 테니까, 그 의무 져볼래라고 하면은 저는요,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뭐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의무 안 지고 마라. 그냥 권리 안 받고 마라.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아버지와 남편의 보호 속에서요. 이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우리 자식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경은 남성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졌을 때, 남자들이 그런 권리에 합당한 의무를 졌을 때에 안전하게 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여자는 왜 보호만 받아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할 말 있어요. 여자는 왜 보호만 받아야 하나요? 여자가 주체적으로 살 수는 없나요? 주체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호받는다는 게. 실제로 결혼은 돕는 배필과 그 가정의 머리, 이 두 역할이 함께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예요. 여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기를 잘 돕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죄로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데에다가 종교심을 행사하는 경우, 이상한 데다 순종을 하는 경우, 아까 아이돌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팬덤에 있는 확률이 높지,
남자들이 아이돌 팬덤에 가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게임에 빠지죠. 네.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막 다 키를 따 가지고 막 키를 따서 자기가 그 키를 제일 높이 따 가지고 1등을 먹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자 하는 머리가 되어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죄 가운데 얼룩지다 보니깐 게임 같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돌이라는 그 중독에 그런 거에 잘 빠지는 거고 드라마 이런 거에 빠지는 거고요. 그 두 개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되었을 때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그게 회복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해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는요. 충분히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유교랑 헷갈려 가지고. 그쵸? 유교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삼종지도다.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라 가지고 마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의 의견 아무것도 내지 말고 그들의 뜻대로 따라라라고 하는 또 그 유교랑 또 헷갈려 가지고 발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으려면요. 충분히 그 남편과 남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 개진을 하는 태도에서 '내가 너를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자적이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깐 오픈된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네. 그렇게 하면요. 남자는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이러한 이해가 저에게 입혀지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페미니스트였을 때는요. 진짜 이랬거든요. 이 그림 아시죠? 이거 MBTI에서 ISFP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것처럼 저 진짜 맨날 침대에 누워 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좋아합니다만. 근데 지금의 저는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니까 아이도 막 낳고 그리고 자유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남편이 먼저 이제 하나님께 비전 받아 가지고 이런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청년들을 깨우는 교육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자유시민 교육에 저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동의가 되고 제가 또 남편을 자극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남편도 저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굉장히 돕는 배필로서 연합된 상태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저한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고 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제는 예수를 통해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길었던 내용 좀 요약해 볼게요. 아이돌 문화는요.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고요. 페미니즘은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하는 글로벌 성혁명 세력 중 하나이며 진짜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야 온갖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